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뉴스 공감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출마 예정자를 미리 만나서 검증해보는 국민 면접 시간입니다. 오늘 면접자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은입니다. 현안으로는 몇 번 모셨는데 네, 맞습니다. 출마 예정자로 네.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받은 간단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간단한 이력서로 그냥 정말 팩트만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잠깐 예전에- 저희가 준비한 음성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걸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 이력서. 이름 임세은. 나이 81년생 42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수 도전자. 이력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역 서울 관악을. 종교 가톨릭. 세례명 아셀라. MBTI ENTJ. 끝. 간단 이력서 들어봤는데 아, 선수가 아직은 영선, 그렇습니다. 도전자 신분이십니다. 도전자입니다. 정치 신인입니다. 이번에 총선에 그럼 처음 출마하시는 건가요? 선거라는 것 자체를 처음 출마해 봅니다. 아, 선거 자체를. 네, 네. 그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네. 이 지역과는 어떻게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 이곳은 제가 그냥 고향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83년도부터 이제 거의 태어나자마자 바로 관악에서 이사 와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곳에서 나왔고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아들을 낳는데 지금 11살이거든요. 아, 12살 됐군요, 이번에. 12살 된 아들이 제가 다녔던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네, 그만큼 그냥 이 동네 4대가 같이 살았던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냥 사실 삶의 궤적에 다 녹아 있으신 지역. 그렇죠.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동네 어디든 다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동작 지역도 잠깐 고민을 하셨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이제 동작을 쪽에 사는 좀 오래된 당원분이 계신데 네. 그 당원 몇 분들이 그냥 저를 뭐 TV나 유튜브를 보고 조금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고 소문을 엄청 막 내신 거예요, 동네에다가. 예. 그래서 본인들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그게 그냥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동작 지역 방송에서 그냥 출마 예정자로 거론이 확 돼버리더라고요. 그렇던 저는 거군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팬들이 만든 해프닝이다. 네. 관악구면 서울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대학생과 청년층 유권자의 비중이 높고 또 호남 출신 주민들도 많아서 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현장에서 어떠세요? 아마도 그 호남 분들이 이제 처음에 호남에서 올라오시면 관악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면 이해찬 의원님이 이곳에서 6선이신가? 오래 하셨죠. 7선인가?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만큼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대학가가 있다 보니까 서울대가 있다 보니까 또 젊은 층도 많고 또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지역이 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네. 지역구입니다. 네, 네. 정 의원도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천 경쟁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계세요? 뭐 어쨌든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현역보다는 당연히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건 모든 정치 신인과 도전자들이 느끼는 바일 거고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패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저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자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정태호 의원님도 이곳에서 이제 선거를 3번을 나가셨고 아마도 처음에 이곳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도전을 던졌을 때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이실 거고요. 예, 그래도 전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전략이라 하면 어떻게 현역을 이렇게 도전하면서 전략을 해봤자 이겠죠. 예를 들면. 근데 아마도 이제 저희 당은 시스템 공천이 또 원칙이다 보니까 또 경선이 원칙이고 특히 저희가 지난 5월에 당원 그 특별 당원 당규에서 정치 신인 혹은 청년이 도전하는 지역은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경선에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
총선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원분들 열심히 만나고 있고 저는 사실 당원 명부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거는 현역 지역위원장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분들이긴 합니다만 돌아다니면서 인사람을 알리면 스스로 먼저 나 당원이에요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이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그분들 소개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몸으로 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지역 다니시면서 정의원 많이 또 서로 마주치기도 하시죠? 행사 가면은 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의원님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정 의원님과 경쟁을 하시는 걸 두고 비명과 친명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뭐 저도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태호 의원님이 또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 쭉 이어나던 이른바 친노 친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좌장격이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낙연 대표님이랑도 가까워서 그쪽 경선을 도와서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는 이번 게 꼭 비명 친명의 구도라기보다는 그냥 젊은 도전자와 그냥 현역 의원 간의 아름다운 경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소위 이른바 뭐 제가 적극적인 뭐 우리 당의 적극적인 지지자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살짝 얘기 드리면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또 증권사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증권사에서 근무하신 시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교육봉사단체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줄여서 이제 배나사라고 하는데 요 지원을 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제가 대우증권 다니던 시절에 알았었어요. 그분이 아마 비대위원이었나 하고 박근혜 퀴즈로서 있었을 때 그때 방송국에서 만나서 인연이 조금 있었었는데 저희 회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막 인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걸 이야기를 하셨나 보네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에는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당시도 이제 젊은 정치인이었고 저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공감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정치권 입문과 관련해서 공이 있으신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가끔 연락하긴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펀드 1호 참여자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선거 자금을 이제 국민들한테 빌리는 형식의 펀드였는데 아니 어떻게 적으셨길래 1호 참여자로 이렇게 선택이 되셨습니까? 아마도 뭐 제가 뭐 글을 굉장히 잘 써가지고 그 캠프에서 뭐 감동을 받아서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랬다면 뭐 다행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제가 그 당시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첫째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담담하게 이제 임산부로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저의 기대와 희망을 문재인 그 당시 후보에게 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담담한 임산부로서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임산부여서 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진정성이 통한 게 아닐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MBC 100분 토론 시민 패널 간사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2012년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했던 그때 선거가 많았던 해죠. 많았던 해인데 그 당시 MBC 우연히 공고를 본 거예요. 100분 토론 보다가. 그래서 한번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꿈도 기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좀 관심이 많아서 그냥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어쨌든 그때 사회인들 좀 많이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을. 그래서 선발이 됐고 간사는 MBC 방송국이 그 당시 제가 다닌 회사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가까워서 위치가 가까워서 언제든 막 회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진걸 소장이랑 공동 소장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2018년 3월에 민생경제연구소를 처음으로 설립을 했고 그 당시에 안 소장님과 제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역동적인 좀 작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뜻이 모여서 2018년도에 이제 만들게 됐고요. 네. 그러고 저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전 또 바로 2020년에 또 청와대에 가는 바람에 그 시민단체 대표직을 사임을 하게 됐고 이제 혼자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제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다시 민간인이 되면서 다시 저희가 만나서 공동 소장을 하게 되었죠. 청와대 계신 기간 동안 공백이 좀 있으셨던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고액의 연봉이 보장된 증권사 직원 신분에서 어떻게 정치 쪽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을까? 그 과정 궁금합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참 저도 재밌어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뭔가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길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억지로 막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저거 꼭 해야지라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무언가 활동하고 그 당시에 내가 필요하다고 했던 일들을 그냥 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이쪽으로 쭉쭉쭉쭉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물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배가. 예. 그러다 보니 그냥 그 물을 흘러 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출마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입당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입당 제안까지는 아니고요. 이것도 좀 사연이 긴데 제가 어쨌든 그 이전에 말씀드린 문재인 후보 펀드 1호 참여하면서 네. 당의 관계자 몇 분과 약간 인연이 생겼어요. 행사 예. 준비하면서.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무슨 시민공천관리위원 지방선거에 그 공고가 있다고 저한테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공고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공천관리위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대 지방선거 때. 그러면서 이제 당과 인연이 깊게 생겼고 그 계신 분들이 청년위원회 활동도 좀 해보고 예. 여성위원회 활동도 좀 해봐라. 계속 이제 인연이 이어지신 네. 거군요. 예, 요만했던 인연이 이제 조금씩 이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이 폭이 계속 넓어지면서 당과 인연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 뭐 어쨌든 젊은 여성 직장인이 사회생활도 하면서 정당 생활도 하는 게 또 기특하게 보신 분들도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흘러 오게 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인연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담당인 청년 소통 정책관까지도 이어지신 거죠.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청와대는 아마 초반에는 세팅됐을 때는 캠프에서 이제 핵심 분들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고 공석이 생기면 뭐 당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천 경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는 아마 이제 처음 초반 멤버의 리스트는 올라가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바로 임명은 못 됐고 이렇게 우연히 공석이 생겼는데 그 전에 서울시당 그 민주당 서울시당에 하는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년정책 관련한 끊임없는 의제를 청년들과 논의하고 서울시에 제안하는 그런 당의 위원장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청년 관련 담당 업무에 공석이 생겨서 여러 경로로 이 친구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라고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다행스럽게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청년 정책을 네. 다루시다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네, 네. 1년 넘게 부대변인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떠셨습니까? 또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청년소통정책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레드팀 같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청년의 이야기가 이런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라는 그 레드팀의 역할이었다면 부대변인은 오히려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메시지를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방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어서 갑자기 일이 확 달라져서 초반에는 약간 적응이 좀 안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워낙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기자분들이 연령대가 저랑도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뭐 대변인이나 수석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뭐 대화하기나 전화하기 불편한 것은 이제 저에게 많이 전화하고 소통하고 뭐 그랬던 점이 아마도 제가 또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또 됐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 아까 방금 브리핑하고 가신 우리 맹 기자님이랑도 저랑 친했죠. 청와대에서 인연이 네, 또 네. 있으시죠? 네. 명현경 기자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 부대변인 활동이 어떻게 보면 또 발판이 되셔서 네. 대변인을 또 한 번 맡으셨습니다. 지난 네.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네. 요것도 자리해 주는 무게감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청와대를 임기를 사실 한 6개월 조금 안 되게 남기고 사직을 했습니다. 끝까지 안 있고 중간에 이제 나왔는데
뭐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대선 후보를 좀 돕고 싶었어요. 뭐 그런 요청도 사실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이제 부대변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권을 다시 유지하고 연장하는데 조금 더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아쉽지만 그 사직을 하게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어쨌든 일이 연장선으로 뭐 되다 보니 어쨌든 부대변인을 하면서 기자분들과 소통하고 우리 메시지를 잘 전달했던 것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어쨌든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는 대변인으로 활동해서 거의 비슷한 일을 또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한 것을 이제 정당의 대선 캠프에서 하게 된 것이었죠. 네. 네. 좀 아쉽습니다. 꼭 근데 이겼어야 대선 되는. 결과는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비판을 세게 하고 계신데 마침 오늘 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벌써 여러 번 거부권 행사했는데 오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국민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거부권은 우리가 해 뜨고 해지는 것처럼 당연히 또 거부권 하겠지라고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고가 된 상황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국민의 70%가량이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한 말이 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특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싸우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은 늘 옳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그런데 국민은 늘 옳다. 70% 국민이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는데 거부권은 홀랑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최소한의 좀 일말의 쇼라도 해야 국민께서 이렇게 화가 안 나실 것 같아요. 분노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아파하고 숙고의 과정이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속전속결로 했어요.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부권 오기만 해라. 나 바로 거부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국민께 던졌습니다. 이 태도는요. 국민과 싸우자고 시비 거는 거라고밖에 저는 읽혀지지 않아요. 총선용 악법이라고 합니다. 요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총선용 악법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작년 초였어요. 예. 작년에 그럼 2년이나 남은 총선에 대해서 그걸 고려해서 이걸 냅니까? 그 당시에 특검을 발의를 했던 이유가 주가 조작 관련해 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관련돼서 실제로 재판정에서도 관련된 진술도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증거도 나와요. 네. 계좌가 당했다고 하시니까 계좌가 활용당했다라는 진술과 증언과 엑셀에 있는 김건희 파일이라는 곳에 얼마에 몇 시에 몇 주가 체결된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합니다. 기소조차 안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으면 특검이 필요가 없죠. 근데 김건희의 기억만 들어가면 검찰이 무슨 사시나무 떨듯이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무슨 절대자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모든 국민이 죄를 짓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아야죠. 왜 특권층, 특히나 최고 권력자의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 감고 귀 닫는지. 네. 그래서 특검 필요한 거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우리가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가족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내 가족의 권한 행사하는 건데 이건 이해 충돌 아닙니까? 네. 저는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이고 반드시 국민이 언젠간 심판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은 걸 대통령실도 의식을 하는 것 같은 게 오늘 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좀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웃긴 게요. 제2부속실 설치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특정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안 한 게 비정상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대선 공약이었다고 오늘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대선 공약이 그럼 법무부도 없애겠습니다. 이런 거 내면 그거 없애지면 되는 건가요? 그 각자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굴러가고 시스템이 있는 거고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내 맘대로 지금도 여가부 없애겠다더니 못 없애잖아요. 그 기능을 어떻게 없앨 겁니까? 부처 없애겠다 하면. 근데 뭘 자꾸 없애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그러다 국민도 없애겠다고 하시겠어요 정말로. 아니 근데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든 게 이게 특검에 대한 뭐 반성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시나 이렇게 국민의 시선 돌리기 용이지 그렇다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과 비리 정황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속실 생겼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그건 여전히 수사 대상이고 반드시 특검으로도 혹은 국정조사로도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특별감찰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됐던 부분인데 요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이부속실 없앴고요. 이 민정수석실 없앴습니다. 네. 사실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대통령 관련된 뭐 배우자나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감시돼야 되고 만약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서울의 소리 그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디올백 그 고가의 디올백을 턱턱 받는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뒤에서 뭐 또 누가 쇼핑백 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적으로 본인의 권력 이용하려고 저렇게 본인의 사적인 욕심을 이용하려고 이부속실이라는 시스템적인 기능 이런 감시가 필요한 기능 책임이 져야 되는 기능을 없앤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감시하는 민정을 없앤 이유도 바로 이 장면 때문이구나. 이런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많은 국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건들을 봤을 때 지금 김건희 특검 거부한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바로 지지율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 전 발표한 모닝 컨설트라는 업체의 지지율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졌습니다. 2%. 다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럼요. 요 사안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 주가 조작 관련뿐만 아니고 영부인 관련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리스크라고까지 지금 통칭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단추를 너무 잘못 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이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로 잡을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나부터 빨리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고 하겠다. 빨리 예. 수사받으라고 가라고 하겠다. 기소 빨리 하시라. 내 가족부터 나는 깨끗하다는 걸 증빙해 보이겠다. 그게 시작이 될 수 네,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십시오. 특검법 거부가 됐으니까. 네,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소위 말하는 보수 매체에서 김건희 씨 관련돼서 그냥 사저에 있어서 두문불출하라는 얘기까지 나옵니까?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개석상에 보이지 않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못 보이겠죠. 그래도 최소한의 눈치는 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이번에 특검도 이제 거부하겠다고 대통령이 의논 중에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가의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에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 관련된 영상이 막 조회수가 폭발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민께서 보고 분노하고 이 대한민국의 품격과 영부인이 이게 해야 되는 역할,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하고 나와서 예를 들어 시장에 다니고 무슨 큰 개를 들고 뭐 강아지를 보호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오히려 이제 부정의 여론이 더 높아지는 일들인 거죠. 네. 청와대 부대변인으로도 계셨으니까 요 질문도 드려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아직 뭐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네. 지금 도어 스태핑도 끊어진 상황이고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만난 것도 좀 오래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게 증명이 됐습니다. 본인의 말을 본인의 말로 깬다. 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증명이 됐고요. 본인이 어쨌든 그 국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 옮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얼마나 뭐 1조 몇 촌까지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었었는데 그렇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을 왜 용산으로 이전의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하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장기간의 플랜을 갖고 차분하게 청와대를 이전해야지 느닷없이 무슨 오늘 우리가 바로 방 빼가지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칫방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국가의 큰 일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냐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그래도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고 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한 저는 의지의 표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국민께서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도어 스태핑을 몇 번 했는데 사실 그 당시도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매일매일 기자들 만나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물론 뭐 묻는 말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만 논란도 몇 번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 자체는 굉장히 저도 높게 샀습니다. 예. 네, 사실 그 기자들 대통령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이후로 아예 이제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제는 약간 컨셉을 잡았어요. 여기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불리한 이슈나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로 마무리합니다. 입장이 없다. 정치적 이슈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런 기조에 이건 약간 얘기하면 공격 포인트가 되면은요 느닷없이 1분 만에 발표를 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너무 사안에 따라서. 네, 이게 너무 온도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기자회견 이제 많은 국민도 또 혹은 기자분들도 기대도 안 할 거다. 대통령과의 소통 기대도 안 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괜히 무슨 질문에다 괜히 경로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경로 요새 잘하시잖아요. 네. 네. 총선에 이번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김건희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그런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건 김건희 리스크 물타기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뭐 이재명 리스크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4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도 뭐 조사를 받으러 몇 번이나 가기도 하고 등등의 계속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구나. 좀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폭탄입니다. 폭탄. 이제 건들면 나오는 폭탄. 근데 오늘 거부권이 행사된 이 쌍특검 법안 중에 네. 이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법안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에서는 네.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얘기 오늘도 했거든요. 그럼 둘 다 받으시라고요. 대장동 둘 다 받으시라고요. 둘 다 받으면 되는 얘기다. 예, 그 대장동 그 안에서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입니다. 박영수 특검, 뭐 무슨 줄줄이 50억 특검부터 뭐 아들 제가 그분 갑자기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 아들 뭐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일도 있고 그분들 연결고리 가보십시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타고 가면 무슨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를 타고 가다 보면은 나오면 과자의 집 있는 것처럼 그걸 타고 가다 보면 나오는 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뭐 그러니까 둘 다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네.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 면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빨리 여쭤볼게요. 내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당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랑 중학생 시절에 편지 주고받으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펜팔 소녀였는데요. 그냥 뭐 제가 조금 약간 당돌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냥 정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김대중 그 당시 총재께서 새정치 국민의 총재였던 시절에 그 시절에 어디 우연히 TV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엄청 칭찬하고 계셔서 예. 제가 그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분께 편지를 그냥 보냈습니다. 답장도 감사하다.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정말 지도자다라는 걸 느꼈죠. 그 예. 조그만 어린 중학생 내용도 별거 없을 텐데 직접 답장 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책도 보내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에 어떤 말씀 해주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민주주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개탄하셨을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큰 지도자는 지금의 윤석열 이런 정권에 정말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야당이 뭉쳐서 정말 이 폭주하고 있는 정권과 제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말 강하게 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입성에 성공하신다면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다짐 약속해 주실까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게 이게 공개 박제가 되지 약속입니다. 않습니까? 박제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무슨 법을 막 만들겠다 이거는 그런 사실 얘기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고 저는 좀 줄임의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혐오가 너무 가득해 있어서 이 혐오를 좀 줄이고 싶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도 너무 많아서 이런 갈등을 좀 줄이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줄이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 이 국민 알기를 무시하고
항상 다른 말하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정과 상식과 가장 먼 이 윤석열 정권 임기를 줄이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 임팩트가 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면접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